어,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쭉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음, 말씀드리고, 또 다양한 방식의 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는 이제 그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뭐 이런 걸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늘 그 저희 책꽂이에는, 음, 그것과 관련된 전공책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눈에 띄는 대로 그것과 관련된 책을 모으고 또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공동으로 학교에서 교재를 내기도 하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책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글쓰기나 말하기와 관련된 책을 보면 되게 이제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대개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제 몇몇 어,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은 그러니까 그 책들을 보다가 조금 독특하게 표현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에,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자의 관점이 좀 새로운 것,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희모 이재성 연세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쓴 또 글쓰기의 전략이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글을 쓰는데 계속 반복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을 시작하고 계획하는 단계. 우리가 글을 시작하고 계획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그 개요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미 글의 반 이상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나 아니면 표현법이나 어휘나 단락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신경을 쓰면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정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반복해도, 그러니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학위 논문,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계획하기를 한 2년? 2년 정도에 거쳐서 썼어요. 걸려서. 음, 그런데, 여러분들 책을 펴시면 그 목차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목차. 층위를 구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짧은 글이라고 한다면 개요라고 하는 부분. 음, 그 책이 그 이제 한 180페이지 논문 분량으로 A4 논문 분량으로 정도 되는데 그 개요는 그러니까 목차 부분은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3페이지, 4페이지를 쓰는데 2년의 시간에서 1년 반이 걸렸어요. 목차를 잡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3, 4개월 동안 어,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70여 페이지의 논문을 쓰고 나머지 이제 한두 달간에 심사받고 수정하고 나중에 이제 교정 보고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의 어떤 앞부분, 그러니까 글의 내가 테마, 그 다음에 그 테마에 맞는 순서 정하기, 그 다음에 자료 정리, 뭐 이런 것들만 해놓으면
뒤에 쓰는 건 쉽다. 글은 오히려 그거는 하나의 실제 노동력 노동력밖에 안 된다. 왜?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걔 구성을 하면서 머릿속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쓰기만 하면 돼. 혹시 여러분들 그 태백산맥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대하소설이라고 하는 10권, 장장 10권으로 되어 있는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보면, 뭐 한국 현대사의 어떤 비극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음, 그 작가에게, 그 조정래 작가에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찾아가서, 선생님, 이 긴 글을 쓰려면, 어떤 그 밑바탕이 되는 개요라든가 그 준비글이 필요하실 텐데 그거를 혹시 이 태백산맥을 쓰기 위해서 밑그림 그려놓은 그걸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그분은 손으로만 글을 쓰기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쓰시기 때문에 이제 빼곡히 기록한 어떤 자료를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기자가 보고 놀란 건 이제 사람 이름이 그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만 이렇게 쫙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쓰냐고 글을. 처음에는 내가 무언가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어, 딱 단락을 나눠서 우리가 얘기한 그 개요를 만들었는데 취재를 한다면 그 이제 빨치산 얘기거든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얘기인데 그 해남, 벌교, 순천 이쪽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올라가는 그 빨치산들의 이동 경로를 7, 8번은 올라갔다 오셨대요. 그 자료 수집하러 지리산을 혹시 가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험해요. 올라가는데 이미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머릿속에 다 그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 나중에 쓸 때는 안 힘들었다. 근데 자료 정리하고 그 답사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이미 우리 머릿속에 구성이 돼 있다면 글을 쓰는 건 금방 써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 얻기.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글감이라고 합시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뭐에 대해 쓸 것인가, 어, 그것이 긴 글인가, 짧은 글인가. 일단은 범위가 넓은가, 좁은가. 어, 이미 앞에서 강의는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글의 어떤 테마를 잡는 과정이, 우리가 테마만 잡으면 머릿속에 이제 뭔가가 정리가 돼. 내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어. 라고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누구나가 하는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나만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나만의 글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썼는데, 제가 쓴 게 아니죠. 그 책에 관습적 생각에 도전하라. 관습적 생각이라고 하는 건 굳어있는 생각이죠. 누구나 늘 하는 생각이에요. 음. 너도 나도 하는 얘기를 하면 재미는 없어. 나는 그냥 거기에 숟가락 한 잔 하나 더 얹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생각, 새로운 해석, 어, 자, 하필이면 부정적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장영희 교수는 자기에게 그 불행하게
쭉 다가왔던 머피의 법칙처럼 다가왔던 걸 거꾸로 딱 그 조카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한다고요. 이모,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걸 주는데? 그랬을 때, 아, 하필이면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의 단어, 하나의 세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기만의 관점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물이나 대상을 뒤집어 생각한다. 반대로. 음. 사물이나 대상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다. 사물이나 대상의 이면, 뒷면이죠. 보이지 않는 면에 대해서 따져본다. 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요즘에 수많은 정보들 접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고 가짜 정보도 많아요. 특히 신문 기사들 같은 경우에 기자들의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도대체 저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뭘까? 왜 저렇게 썼을까? 라는 걸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양한 어떤 관점과 해석을 통해서 그 본질을 찾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나만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료 정리할 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료 정리할 때 기사나 글을 참고로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 100%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인다는 그게 중요한. 자, 관습적 생각에 도전하라. 제가 지난번에 예,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영화사의 어떤 명장면이 됐던 부분이에요. 죽은 시인의 사회,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여기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키팅 선생님이고 여기 이제 학생들인데 1950년대의 미국 고등학교 사립 특수 사립 고등학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특목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위 인류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 그래서 우리나라 그 똑같이 우리나라 부모님 똑같이 뭐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너는 뭐 의사가 돼야 된다. 너는 변호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사회적인 그 통념, 그 높은 위치에 가기 위한 특별히 모아둔 학생들을 모아둔 학교인데 여기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근데 요 국어 선생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어 선생님은 거기 영어 선생님인데 학교에 새로 부임을 해와서 지금 여기는 책상에 올라가 있지만 요 교탁이 있어요 뒤에. 교탁 있잖아요 여기.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여기로 올라가라 그래요. 교탁에 올라와 봐라. 그 학생들이 머뭇거리니까 괜찮아 올라와 봐. 그 학생들로 하여금 다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여기로 올라오게 했느냐. 너희가 동일하게 있는 이 교실이라는 공간이 이 자리에서 봤을 때와 이 자리에서 봤을 때 다르게 보이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답만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너희들만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 학생들의 어떤 잠자고 있던 그 뭐라 그럴까 자기 꿈 이상 자기만의 어떤 세계 그런 것들을 찾도록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사고가 터져. 근데 중간에 어떤 학생이 이제 집안의 반대를 무시하고 아버지는 좋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연극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죠. 내가 너를 어떻게 거기 보냈는데, 어?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아들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연극을 해보고 싶다. 안 돼.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연극을 해? 연극 주인공을 맡아서 그 한여름밤의 꿈,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의 주인공을 맡아서 훌륭하게 공연을 마치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던 아들에게 음, 실망했다. 야단을 치면서 전학을 시켜버려. 다른 학교로. 그래서 이 아들이 그 강압적인 아버지의 교육 방식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해요. 미국에서는 권총이 에, 있는 집이 많으니까 권총으로 자살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학교에 퍼지게 되면서 그 활동을 같이 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 모임을 같이 했던 학생들을 이렇게 쭉 교장 선생님이 면담을 해서 왜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어, 문의를 하니까 결국 그 원인이 이 선생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 그 선생님이 결국 학교를 쫓겨났는데 이제 여기 선생님 연구실이 있어요. 방이 여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연구실에. 그래서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제 짐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이 뒷문에 있는데 전부 다 책상에 올라가서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인사하는 장면. 안녕히 가시라고. 어, 캡틴, 오 마이 캡틴 하면서 인사를 하죠.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루즈하게 재미없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굉장히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예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세요. 어, 여기서 이제 관점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키팅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비판을 시도하라.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제 깊이 있는 분석과 비판이죠.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새롭게 정의해 본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뭔지. 코로나 또 어쨌든 코로나가 제일 크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혹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신문 기사량에 보면 어,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예, 정의기억연대라고 혹시 아세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수요 집회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요 집회를 했어요. 수요일마다. 지금 이제 그때 시작할 때보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이제 남아있는 분이 몇 분 안 돼. 근데 일본의 사과를 바라고 어, 그들의 어떤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자. 이게 정의기억연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거의 신문 기사에서 그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했던 윤미향이라는 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예, 그 국회의원 된 윤미향 씨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서운한 감정을 갖고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확대 해석이 되면서
온 신문에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에 대한 아, 기사가 뭐 100만 건이 넘게 나왔어요. 본물 터지듯이. 그 기사 내용만 보면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거의 할머니들을 이용한 파렴치한 어, 뭐 그런 걸로 도배로 돼 있어요.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 난 거기 후원도 하고 열렬히 응원도 했는데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런 부정이 있었단 말이야? 막 사람이 흥분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 정의기억연대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이렇게 많이 신문 기사를 만들어낼 만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아. 근데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한 비난, 어, 그 다음에 마타도어라고 하거든요. 마녀사냥이라고. 마녀사냥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 그 뒤에 이어지는 기사들을 보면 극우 단체들이 이제 수요 집회하는 그 장소에 가서 어, 막 여러분들 표현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깽판을 치고 일본 신문에서 막 그것을 키우고 어, 아 저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시 보게 되는 관점. 이런 사항들이 최근에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사들을 보면 여럿 어, 대개는 이제 검찰에서 나온 기사들이죠. 음, 언론에서 확대시키는 기사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들을 제대로 읽고 파악하려면 어떻게 보면 되게 머리가 아파요. 도대체 본질이 뭐고 도대체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어, 기사를 쏟아내버리면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져요. 그럴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왜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될까? 최근에 뭐 하여튼 기사들은 꽤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뭐 계속 코로나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다양한 방향의 다른 방향에서 새롭게 정의해 본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음,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인터넷 수업이다 보니까 아, 일단은 제가 정리한 자료들로만 설명을 드려야 돼서 좀 한계가 있네. 예. 어쨌건 우리는 본질을 찾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를 세분화해서 분류해 본다. 그 다음에 문제가 제기된 의도나 원인을 분석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음. 이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요번에 정의연 조국 어떤 데선 사태라 그러기도 하고, 기사가 한 100만 건, 그것도 단기간에 100만 건이 넘는 기사가 몰려들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좌절감을 줬던 게, 뭐, 그 딸이 뭐 어떻게 해서 특례에 뭐 표창장을 받고,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의전원에 갔다, 뭐 이게 이제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 불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온갖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었죠. 결국에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 어떻게 됐다. 기소한 건 그거 하나야. 근데 그 얘기를 온 국민이 예,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100만 건이 넘는 기사로 도배를 할 일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 이거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마타도어밖에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 재판 과정에서 번번이 검찰에서 기소했던 모든 것들이 무리한 기소였다는 게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어요. 기사들이 100만 건이 있는데 구글링해 보면 처음에는 100만 건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10분의 2 정도로 줄었어. 그 기사들이 다 없어졌어. 다 지운 거예요. 써놓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단 던져놓고 기사는 힘이 세잖아요. 정보는 탁 던져놓고 아님 말고 시계 기사를 막 쏟아내는. 그러면 플러스 이제 특히 요즘같이 그 유튜브가 발달해 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그걸 확대 재생산, 또 TV 종편 채널에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마타도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 그냥 주어지는 정보만 받을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어떤 의도로 그러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 예. 그게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옳건 그르건 이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자료를 수집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음, 자기만의 관점, 그게 중요하다. 자, 정보, 자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그 자료를 갖다가 내가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굉장히 많은 자료가 필요해, 사실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내가 글을 쓴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자료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글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어떻게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테마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에 대한 주장도 있을 것이고 어떤 두 가지 다른 사물, 내용에 대한 어, 정보가 주어져 주장이 있어. 그 유사성과 차이성을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내 머릿속에 내 글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어디, 이거는 어디, 이거는 어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능력을. 그래서 관련 없는 것들을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서로 동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연상을 하잖아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연관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 사물이나 대상의 속성을 나열해 놓고 인접, 근처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접 요소를 뽑아낸다. 이게 뭐냐면 환유. 여러분들 뭐 비유법에서 환유라 그래요. 환유. 유사성을 만들어낸다. 이게 은유예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어떤 비유법을 갖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어? 자, 예전에 예,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의 집회. 그냥 낙엽을 낙엽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폴란드 망명의 집회라고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 말을 쓴 사람은 그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폴란드 망명의 집회 그러면 아무 쓸모 없는 거잖아요. 이미. 망명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그 망한 나라의 집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돈을 쓰는 거지. 그죠? 요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충격적인 그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서울대학생이 어느 이제 사이트에다가 뭐 대나무나 뭐 이런 데 올렸겠죠. 서울대는 글을 올렸대요. 최근에 이제 정의역 문제도 있고 한일 간의 어떤 대립돼 있는 문제도 있고 차라리 우리가 일제 강점기였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라는 얘기를 썼어요. 글을 썼어요. 그런 글을. 그래서 그 주장의 근거가 뭔가 왜 그런 얘기를 썼지? 그랬다면 군대를 안 갈 텐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얘기죠. 모골이 송연해진 얘기가.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하는 학생의 머릿속에 물론 군대 가기 싫은 거 알아요. 20대. 힘든 것도 알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많은 것도 알아. 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였으면 좋겠다. 아직도 그게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인가요? 그것도 딴에는 어, 공부 잘한다고 칭찬만 듣고 살았겠죠. 주변에서 서울대 갔다고 영재 났다고 주변에서 어, 아마 대학 들어갔을 때 막 잔치하고 그랬겠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음,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좋다. 의견이 어떤 의견이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누구를 혐오하거나 사회를 혼란시키거나 일부러 그런 목적을 갖거나 어, 하는 태도는 안 좋다. 그건 배척을 한다. 그래서 일배 음,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원마드, 메갈리안 음, 인정할 수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시대이고 여러 정보가 떠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어, 뭐 그것도 하나의 의견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혐오를 함으로써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혐오의 대상을 찾고 집중적으로 그를 사회에서 고립시킨다. 이건 이제 다중이냐 뭐 아니면 그 소수냐의 문제이긴 한데, 예, 문제이긴 한데, 어,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한국의 유명한 그 대학 교수들이나 뭐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을 해요. 그 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는 결론이 흔히들 얘기하는 유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그 역사관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장에는 일본의 역할이 컸다. 일본이 철도도 놔주고 도로도 놔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다. 라는 역사를 주입하는, 강조하는 거죠. 그런 책도 내고 세미나도 하고 막
대표적인 게 서울대 낙성대 연구소라는데, 어, 아주 드러내놓고 21세기에 친일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들. 어. 자, 인접성과 유사성.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접성과 유사성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사물의 속성의 유사성에도, 그러니까 심리적인 환경적인 요인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자, 요 뒤에 예, 유사성과 환유성, 그러니까 인접성.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서 빨가면 사과, 빨갛다는 게 유사하죠. 원숭이와 사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 그 은유. 사과와 바나나는 똑같은 과일이라는 거를. 과일이라는 인접성이 있어요. 근처에 있다 이거. 인접이라는 건 가까이 있는 속성이잖아요. 요거는 환유예요. 바나나는 길어, 긴 거는 기차. 바나나가 길면 기차만큼 길겠어요? 과일 중에서 길 뿐이죠. 근데 길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그 단어 때문에 기차를 떠올린 거예요. 기차와 비행기는 빠른 교통수단으로서의 인접성이 있고, 비행기와 백두산, 높다. 비행기가, 이게 더 높죠. 사실은 비행기가. 백두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높다라는 의미에서 유사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쓸 때 이것을 반복할 뿐이에요. 은유, 환유는 어린이 시절의 놀이에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 비슷하고 근처에 있고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쭉 갖다가 쌓아놓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문장 차원이나 글 내용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화를 이용한다. 글을 쓸 때. 예화. 그러니까 에피소드죠. 자기만의 에피소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에피소드를 찾아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재미있는 예화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그 사회 현상을 찾아보거나 그 다음에 어떤 예화가 갖고 있는 사회, 역사, 철학적 지식을 내 글에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비유죠, 이건. 그래서 내 경험도 되겠고요. 내 주변에서 봤던 얘기도 되겠고요. 아니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뭐 동화나 옛 이야기나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글 쓰는데 접목해 보면 좋아요. 뭐 이런 에피소드 뭐. 자, 이제 발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주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구성하고 이런 단계는 있는데, 단계는 우리가 나중에 글을 쓸 때 만드는데 발상 단계에서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단어 차원이나 주제 차원이나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아, 이걸 쓰고 싶어. 이걸 쓰고 싶어. 그럼 누군가 물어보겠죠. 왜? 왜? 그걸 써보는 건. 테마와 주제, 구성적 아이디어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구성도 생각난다니까요. 아까 제가 태백산맥 말씀드렸던 게,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역사의 한 부분. 왜 우리는 이데올로기 갖고 그렇게 싸워야 했을까?
21세기인 오늘도, 물론 태백산맥이 쓰였었던 건 20세기지만, 왜 우리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고, 왜 이념적인 갈등을 보이며, 왜 유일한 지구의 분단 국가로, 지구상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가 뭐길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 한국전쟁 때 200만 명이 죽었어요. 200만.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불행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러면 지금에 보면 이제 원인이 뻔한데, 어쨌건 그런 테마와 주제를 머릿속에 담고 있다 보니 그 비극적 상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 어렵지 않더라.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좋은 또 다른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요나 구성 과정을 세밀히 짜기 전에 테마, 주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나는 얼마나 독특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글을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구나. 아, 나름의 주제를 새롭게 정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했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글을 쓴다는 거죠. 어.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글을 쓰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계획하는 단계, 구성하는 단계죠. 설계도를 만드는 단계. 자, 개요 짜는 건 자료 찾기부터 머릿속에서만 떠오르는 게, 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료에서 나오는 거야. 발품 팔아야 돼요. 발품 팔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좀 쉬워졌어요. 인터넷 구글링 하면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구체적인 논문을 쓴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뭐 국회 도서관이나 그러니까 국립도서관이나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서 그거를 복사를 하고 읽고 정리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자료 찾는 게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국립도서관 자료도 내가 원한다면 다운받고 회원 가입하고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느 정도의 돈만 내면 얼마든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 정리, 자료 찾아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대신에 한꺼번에 다 찾는 게 아니라 글을 쓰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어떤 테마로 구글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책을 찾아 목차를 본다거나 읽어본다거나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논문 쓸 때 1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이 과정이 1년 반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료 찾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순서 짜고 개요 만들고 그게 1년 반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희 예전에 그 아는 교수님은 책을 한 권 쓰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중에 9년 반은 그 자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중에 무덤에 들어갈 때 이 책을 넣어달라 라고 유언을 할 거다. 그 자료 찾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음. 자, 글을 작성하는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 글감과 관련된 주제의 책이나 자료를 꺼내 읽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겠다는 발상이 떠오른다. 보통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냥 저에게 글이 왜 안 써지냐고 이렇게 문의하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 머리로만 글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나름의
의미 있는 글을 쓰려면 이런 자료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글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고 하는 커다란 글감이 있어.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오늘날은 디지털 시대인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뭘 얘기를 할 건가? 예를 들어 디지털 문화, 오늘날 맞닥뜨린 디지털 문화를 내가 긍정적으로 볼 건가? 아날로그를 긍정적으로 볼 건가? 여기에 따라서 글의 방향이 나뉘어져요. 디지털의 문제점을 기록할 건가? 아날로그의 문제점을 기록할 건가? 이 문제점에 따라 달라져. 그럼 나중에 내가 어떤 방향의 글을 쓸 것인가라는 그 방향을 잡을 때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발상의 과정, 그 다음에 내 나름의 글의 목적의 과정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발상 단계를 볼게요. 오늘날은 디지털화 현상이 많다. 당연하죠. 이거는 너무나 뻔한 얘기.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더라. 라고 생각하고 아날로그의 긍정적 가치에 대해서 써봐야 되겠다. 물론 이런 얘기는 많이 썼어요. 글이 많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열할 수 있죠. 뭐에 대해서 쓸 거예요? 오늘날 디지털 문화가 갖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 현상만 나열하면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1, 2, 3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아날로그를 강조할 거야. 디지털이 편리한 건 있었지만 그냥 아날로그식의 이런 긍정적 가치가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게 한편의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디지털화 현상.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개요를 나눴다고 했을 때 이건 이제 발상 단계인데 요게 이제 개요 단계죠. 아날로그와 디지털 용어 정리 여기에서 디지털의 이점과 디지털화 현상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디지털은 편리하죠. 빠르죠. 그 다음에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체도 빠르고 발전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도 있고 뭐 그런 현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점이 생겨. 기다림이 상실. 여러분이 부팅해놓고 컴퓨터 안 떠봐. 막 죽죠. 게임한다고 해봐. PC방 갔는데 컴퓨터가 버벅거려. 난리 나죠. 어.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건 PC방 컴퓨터 아니에요? 어. 좀 여유로움이 상실된, 따뜻한 정감이 상실됐어. 어. 그러니까 기계와 내가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만남의 상실이야. 사람들을 잘 안 만나. 안 만나더라도 심심하지가 않아. 게임하거나.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아.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 가치는 이것과 반대되는 이유가 있겠죠. 아날로그는 기다림이에요. 음, 급하게 변하는 걸 원하지 않는. 이제 뭐라 그럴까.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비교를 해봄으로써 옛날 것도 굉장히 좋았구나. 감성의 우리의 감성을 키우는데 그것도 좋았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앞에 얘기를 한다. 여기 얘기를 한다. 그럼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내가 책을 쓴다면 길게 쓰겠지만 아주 단편적인 거. 디지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으며 음,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디지털 우리가 많이 쓰잖아. 디지털
디지, 디지털은 DIGIT. 손가락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손가락. 이거는 1등, 2등, 3등을 셀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디지트라는 걸 써요. 그럼 왜 디지털이냐? 디지털은 0과 1로만 되어 있잖아요. 부호가. 그렇죠? 신호체계 끊어서 0과 1이니까 얼마나 빠르겠어. 이진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끊어서 정보를 해석하니까 빠르죠. 빠르죠. 그래서 뭐 시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아주 나누어서 잘게 나누어서 아날로그 시계는 보면 1부터 10위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가지만 디지털은 어떻게 해요? 그냥 표현을 하잖아요. 문자로. 끊어서 그래요. 그럼 디지털의 디지트라는 단어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아날로그 그러면 아날로그는 그러니까 디지털은 끊어서 얘기를 한다면 아날로그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연속적인 거.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디지털은 복원하기가 쉽지만 아날로그는 복원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용어나 현상을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디지털의 장점과 그 디지털의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 뭐야? 빠른 거. 그 인터넷 쇼핑되지. 그 다음에 유한한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디지털만한 게 없어요. 완벽한 복사가 가능해. 복제가 가능하지. 완벽하게. 아날로그는 그렇지 않다. 많은 양의 정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아날로그는 그렇지 못한 거지. 연속적이니까 느리고 완벽한 복제는 못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렇게 나누면 글자를 나누면 이 발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다시 제가 지저분하니까 자 여기가 발상의 단계라고 한다면 내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개요 정리하는 여기까지만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글의 반 이상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나는 대로 자료 찾아서 쓰면 돼. 이거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동일한 얘기를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처음에 발상하고 개요 잡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뭐 오늘은 좀 잡담도 길었지만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기본적인데도 늘 강조를 하는데도 이 과정을 안 거쳐요. 그리고 무작정 글을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뭐에 대해 써와라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쓰든 보고서를 쓰든 뭐 내가 소설을 쓰든 아니면 시를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발상과 구성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우리는 뒤에 좀 더 구체적이고 나만의 새로운 얘기들을 할 수 있는 튼튼한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 제가 좀 쉬지도 않고 오늘은 길게 얘기를 했네요. 자, 긴 얘기를 통해서 발상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워 이 부분이. 한때는 이제 제가 책상 서랍 정리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서 그대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게 글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쉬운데 그 말은 쉬운데 여러분이 글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항상 글을 쓰기 전에 요 단계 물론 요 이전에 글감 정하는 단계가 있지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에 어떤 것에 대해서 쓰기로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서론에는 어떻게 쓰고 본론에는 어떻게 쓰고 결론은 어떻게 쓸 건가. 요것이 본론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요게 서론이라고, 요 본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구성 단계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예,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황한 얘기였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항상 염두에 두고, 특히 맨 마지막 페이지는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쓸 때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